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14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셋과 더 시어리브 라그랑지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이 핵심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서브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레프트 코세트를 만들 거예요. H의 왼쪽에 원소들을 연산을 해서 다 모아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집합들을 모아 놓은 집합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 이 AH들이 얘를 다 모아 놓은, 이거 기호를 뭔가 하나 도입을 해야겠네요.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아요. 나중에 한번 기호를 도입하겠습니다. 얘가 파티션이냐 이거예요. 이 그룹 G 위에 파티션이 되느냐.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었습니까? 첫 번째,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은 아예 완전히 겹치거나 또는 아예 안 만나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획을 딱딱딱 나눠야 돼요. 겹치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를 다 나눠야 되죠. 이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 놓으면 그러면 얘가 그룹 전체가 되느냐, 주어진 집합 전체가 되느냐,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커널 파이로 호모모르피즘의 커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들은 이 성질을 자연스럽게 만족한다 그랬어요. 맵의 성질로부터. 그럼 그거를 일반적인 서브그룹에 대해서도 성립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집합론이에요. 우리가 집합론에서 파티션이 있느냐, 그 질문은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이른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냐,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이 이야기는 뒤에서도 반복적으로, 대수학에서도 반복적으로 쓰일 거라 그랬어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고 몸에 그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파티션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파티션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어떤 부분 집합들 모아놓은 이게 파티션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집합 S의 파티션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파티션이라는 것과 뭐가 동치냐?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다는 게 동치입니다. 보통 물결 표시를 쓰고요. 그래서 어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다는 게 동치냐면은 뭐 어떤 원소의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HI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풀어서 말하면 HI가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되는, 각각의 HI들이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되는 그런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쉽게 뭐라고 기억하시면 파티션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은 동치다.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죠. 어떤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물론 뭐 집합론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지만 쉽게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뭐냐면 두 개의 원소를 서로 같은 걸로 볼 거다. 등호 같은 거를 우리가 새롭게 하나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등호는 아니에요. 등호는 뭐예요? 정말 왼쪽과 오른쪽 정말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에요. 우리가 짝대기 두 개, 등호 기호를 쓰잖아요. 근데 이 물결 표시는 그냥 두 개를 비슷한 걸로 보겠다.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뭐 같게 보고 싶으면 그냥 물결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등호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릴레이션 벌써 썼네요. 예.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건 정말 등호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부르느냐? 첫 번째, 이른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름은 뭐라고 부르던 간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하고 이퀴벌런트 해야 됩니다. S에 대해서. 등호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이 등호여야 하는 거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B랑 이퀴벌런트 하면 같은 걸로 취급을 할 거면 그러면 B도 A랑 이퀴벌런트 해야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등호라고 생각하면 A는 B랑 같은데 B는 A랑 달라지는 일이 생기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A랑 B랑 같은 걸로 취급을 할 거고 B를 C랑 같은 걸로 취급을 할 거면 그러면 A랑 C도 같은 걸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관계식. 그러니까 우리가 물결 표시를 언제 할 거냐면 만약에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어떤 조건을 넣을 거예요. A랑 B 사이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물결 표시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생각을 할 건데 그 조건이 1, 2, 3번 3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3개의 규칙을 만족할 때 그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파티션이 주어져 있으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항상 만들어져요. 뭐 집합론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A랑 B가 언제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러니까 파티션이 있으면 어떤 파티션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릴레이션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하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아직 이퀴벌런스인지 모르니까 이퀴벌런스 아니 그냥 어떤 릴레이션이라고 해보죠.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언제 같은 걸로 취급을 할 거냐? 같은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때. 같은 부분집합 안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다른 걸로 취급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을 하나 정의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뭐예요? A랑 A는 이퀴벌런트하고 두 번째 A랑 B가 이퀴벌런트 하면 A랑 B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B랑 A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죠. 너무 당연합니다. 세 번째 A가 B랑 같은 지역에 살고 B가 C랑 같은 지역에 놓여 있으면 A랑 C도 같은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파티션이 있으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HI라는 어떤 파티션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하냐면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같은 걸로 취급하는 어떤 방법이 하나, 어떤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은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인데요. 보통 꺽쇠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은 S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A랑 이퀴벌런트한 것, 어떤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다 그랬죠?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X랑 A 사이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다 모아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게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 얘가 파티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집합들은 서로 완전히 겹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그리고 이 부분 집합들을 다 합집합해 놓으면 전체가 만들어집니다.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퀴벌런스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이퀴벌런트한 것들끼리 모아놓은 어떤 부류다, 모임이다. 그래서 오브 A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 이퀴벌런스 클래스, 걔랑 이퀴벌런트한 것들 모아놓은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부분 집합들이 파티션을 줍니다. 반대로 파티션이 있으면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오리지널 처음 주어져 있던 파티션이 돼요. 이게 이제 집합론입니다. 복잡하죠? 우리 상황에 한번 껴맞춰 볼게요. 우리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부분집합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집합인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레프트 코세트를 모아놓은 부분집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얘가 파티션이 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파티션이 있다는 것과 뭐가 동치입니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있다는 게 동치였어요. 그리고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우리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파티션이 되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저 부분집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릴레이션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냐, 그거랑 동치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떤 릴레이션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인지를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쓸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Q라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 집합론을 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어떤 릴레이션을 하나 정의하냐면은 이 G 위에 A랑 B가 이퀴벌런트하다. 언제 그렇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제 요 조건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써볼 거예요. 우리가 힌트는 이미 다 알아요. 여기 옆에 있습니다. 같은 집합 안에, 같은 H 안에 들어갈 때 A랑 B가, 그렇죠? 그러면 A랑 B가 같은 A 안에 들어갈 때, A랑 B가 같은 레프트 코셋에 들어갈 때, A를 포함하는 레프트 코셋은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뭡니까? 여기 있어요. AH 안에는 이미 A가 들어있죠. 왜? H 안에는 항등원이 들어있으니까. 왜? H는 서브그룹이니까. 서브그룹이니까 항등원을 갖고 있고, 항등원을 갖고 있으니까 A를 왼쪽에다 연산하면 A가 당연히 AH라는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HI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A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 AH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는 이미 들어있는 거 아니까 이거 지운 거 확실히 표현해. 얘는 지워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B만 AH 안에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H 안에 들어있을 때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 그게 이제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때 릴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이었으니까 언제 같은 걸로 취급하느냐? A와 B가 같은 레프트 코셋에 들어갈 때. 근데 A가 들어있다는 건 이미 아니까 B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AH 안에 들어갈 때.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풀어서 쓰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AH라는 레프트 코셋은 H라는 부분집합의 서브셋의 A를 왼쪽에다 연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A 곱하기 H 꼴이었겠죠. H는 어떤 H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H가 있을 때 그때 두 개를 같은 걸로 취급하겠습니다. 릴레이션을 이렇게 하나 정의했을 때 질문은 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정의를 하면은 요거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 릴레이션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냐.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파티션을 이루냐, 커널 파이가 만족하던 그 성질을 그 성질이 일반적인 서브그룹에 대해서도 성립하느냐, 이 질문을 바꾸다 보면은 릴레이션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박스가 나옵니다. 릴레이션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요 릴레이션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냐, 이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집합론에 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이건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반드시 몸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도 다행히도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질문을 3개를 던졌었잖아요. 얘가 그룹이 되는지 커널 파이처럼,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2개 합쳐서 얘가 파티션을 주는지, 이 2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오케이,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남은 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우리 책에서는 10.1 시어링이라고 했어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정신이 없었으니까.
증명은 굉장히 쉬워서 따로 증명을 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책에 있는 증명을 그대로 흉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뭐 파티션 뭐 어쩌고저쩌고 다 까먹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가보죠. 어떤 릴레이션 물결 표시를 요 G 위에다 정의할 건데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A랑 B가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를 만약에 B가 AH 꼴일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주변 맥락은 다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꼴일 때 두 개를 이퀴벌런트 하다, A와 B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릴레이션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랬었죠? A와 이퀴벌런트 한 것들 모아놓은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릴레이션은 어디를 흉내내서 만든 거예요? 얘가 파티션인지 궁금해서 만든 거죠. 근데 파티션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면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처음 주어진 그 파티션의 원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 둘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도 돼요. 이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정확하게 레프트 코셋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요. 우리 책에서는 뭐 라이트 코셋도 생각을 할 거라서 여기에 뭐 L 뭐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아유 이거 이렇게 L을 시작하면 정신 없어요. 일단은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굉장히 재미난 예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예는 굉장히 좀 지저분한 예입니다. 그 예가 아이고, 제가 예를 지저분한 예를 안 갖고 왔네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S3를 생각해 보죠. S3에는 0도 회전, 120도 회전, 왜냐면 얘는 D3랑 똑같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240도 회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요 선에 대한 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고, 선대칭이요. 그 다음에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을 얘는 로제로, 로테이션에서 온 거였죠. 로1, 로2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반사, 미러 반사,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거라서 미러1, 미러2, 미러3 뭐 이렇게 이름을 3개를 붙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녀석이고요. 얘가 이제 그룹이 되죠. 이 안에서 서브 그룹을 하나 들고 올 건데요. 어떤 서브 그룹을 들고 오냐면 뭐 뮤1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 그룹. 그래서 뮤1을 계속 연산해 보면 뮤1이 있고, 그 다음에 뮤1을 한 번 더 합성하면 뭡니까? 반사시켰다 또 반사시키는 거니까 아이덴티티, 뭐 그대로죠. 뒤집은 걸 또 뒤집는 거니까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0도 회전의 아이덴티티.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서브 그룹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레프트 코셋들을 한번 다 계산해 보죠.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3개의 레프트 코셋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레프트 코셋은 어떤 원소를 이렇게 연산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제르는 항등원이니까 아무 작업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게 그대로 나올 거라고요. 이번엔 로1을 해볼까요? 120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로제로 옆에 로1을 다 연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로1, 로제로를 계산을 하는 건데, 로제로는 항등원이니까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로1은 그대로 나와야 돼요. 로제로에다가 연산을 이렇게 해줘봤자 이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로1 뮤1을 해봅시다. 로1 뮤1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로1 뮤1, 얘는 뭐를 하란 얘기예요? 삼각형이 있으면 뭐 번호를 좀 붙일까요?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뮤1으로 먼저 보내요. 왜냐면 이건 합성이니까 두 개를 합성하는 거니까 합성할 땐 왼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사시켜요. 뮤1은 요거에 대한 반사니까 반사시키면 1은 그대로고 3하고 2가 바뀌죠. 그 다음에 로1을 하래요. 로1은 120도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리래요. 삼각형 모양은 그대로지만 번호 붙인 거는 이렇게 바뀌겠죠. 1, 3, 2 그쵸. 그러면은 원래 1, 2, 3을 이렇게 바꾸는 이게 로 i냐 뮤 j냐 그 중에 뭐냐 이거예요. 보시면 뭐 한 거예요. 3은 그대로 두고 1하고 2가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얘네요. 그러니까 뮤3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1에 로1으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은 이것도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번 로2도 해볼까요? 예,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여기 루트고 여기 한 뮤2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없어요. 보세요. 왜? 로0, 둘, 셋, 뮤1, 뮤2, 뮤3 다 나왔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건 아직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뮤1을 연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로0, 로1, 로2 했으니까 이번엔 뮤1, 뮤2, 뮤3도 H의 왼쪽에다 연산해서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얘는 얘랑 같습니다. 뮤2를 연산해 볼까요? 예, 뮤2를 연산한 건 얘랑 같아요.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고요. 뮤3를 연산한 레프트 코셋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얘랑 같습니다. 실제로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연산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지만 남는 레프트 코셋은 3개밖에 없어요. 2개가 서로 같아집니다. 2개씩. 그래서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썼었죠. 이 집합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은 로0, 뮤1, 그 다음에 로1, 뮤3, 그 다음에 로2, 뮤2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게 파티션을 주나요? 그룹 요 S3 이런 식으로 S3라는 요 부분 집합을 쪼개나요? 네, 정확하게 세 부류로 쪼개죠. 어떻게 쪼갭니까? 로0랑 뮤1이 살고 있는 공간, 그 로1이랑 뮤3가 살고 있는 부분 집합, 그 로2랑 뮤2가 살고 있는 이 부분 집합으로 3개로 겹치지 않게 완전히 쪼갭니다. 이게 우리가 저 릴레이션을 레프트 코셋, 같은 레프트 코셋 안에 들어가느냐 그것으로 정의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이 굉장히 재미난 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우리가 서브 그룹이 있고 릴레이션을 2개의 레프트 코셋이 같으냐 이것으로 정의를 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왔던 거예요.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파티션을 줘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첫 번째 질문 아직 해결이 안 됐었죠? 보세요. 우리 질문이 여기 있었는데 파티션을 주느냐? 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또 질문이 이게 남은 거예요. 이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그룹이 되느냐? 뭐 이런 이상한 짓을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우리 저 위에 예를 들자면은 이 집합, 요 집합이죠. 요 집합. 얘가 그룹이 되느냐? 얘네들을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덩어리를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집합이 그룹이 되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아주 재미난 관찰을 하나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고 그게 바로 라그랑제 정리입니다. 라그랑제 정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0.10 시어림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10.10 중요한 관찰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원소의 개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파이나이트 그룹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브 그룹을 하나 들고 오죠. 그러면 라그랑주 정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일단 쉬운 버전, 서브 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그룹의 원소의 개수를 나눠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얘를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엄밀한 설명은 뒤에 가서.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명제를 생각하게 됐을까? 네, 여기서 나오는 요거 전에 등장하는 명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룹이 파이나이트 그룹이 있고, 파이나이트 근데 이건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나누기 연산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많아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어떤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서브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관찰이 뭐냐? 레프트 코셋들이 전체의 파티션을 이루죠? 근데 레프트 코셋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같아요. 어떤 레프트 코셋이건 같은 양의 원소의 개수를 갖습니다. 이 무한히 많으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으면 2개, 3개 이게 아니라 무한히 많으면 이제 집합론에서 말하는 원소의 개수를 말해야겠죠. 집합론에서는 2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또는 개수라는 표현은 안 쓰고 개수는 왠지 유한계일 때 쓰니까 그때는 농도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영어로 카디넬리티라고 표현을 하죠. 2개의 집합이 언제 카디넬리티 같으냐? 둘 사이에 1:1 대응 함수가 있으면 1:1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원소의 개수가 같다. 왜냐면 서로 딱딱 짝지어서 남는 거 없이 딱딱 짝지을 수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라고 부르는 게 같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집합론적인 표현을 쓰면은 레프트 코셋들은 항상 카디널리티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레프트 코셋이 뭐 있어요? 항등원을 연산해서 만든 레프트 코셋도 생각할 수 있겠죠. 레프트 코셋이라는 거는 그룹 G에 있는 원소를 왼쪽에다 연산한 것들 모아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항등원은 연산 하나 많으니까 H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포엔이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먼트가 좀 더 보기가 좋겠네요. 요것보다는 요거를 버리고 밑에서처럼 쓰겠습니다. 이미의 레프트 코셋은 항상 H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관찰한. 그럼 이런 관찰은 왜 했을까? 파티션을 주기 때문이에요. 파티션이 있으면 여기 H라는 부분 집합이 하나 있어요. 얘도 레프트 코셋이죠. H의 왼쪽에 항등원을 연산해서 만든 레프트 코셋이에요. 파티션을 이뤄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겹치지 않는 영역들로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2H 꼴이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G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세면 됩니까? 네, 각각의 레프트 코셋들의 원소의 개수를 다 계산을 해서 쭉 더해주면 돼요. 그쵸? 우리나라 전체 인구 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 지역별 인구를 다 계산을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걔네들을 더해주면 되죠. 그 질문,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겹치지 않는 영역으로 전체를 다 덮으니까. 그러면 질문이 뭡니까? 얘에 대해서는 뭔가 주어져 있겠죠. 서브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H의 원소의 개수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남은 질문들이 뭐예요? 레프트 코셋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셀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각각의 레프트 코셋의 원소의 개수가 처음 주어진 그 서브그룹의 원소의 개수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라그랑즈 정리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아시겠어요?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그룹이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밖에 없으니까 레프트 코셋들도 유한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언젠가 이렇게 끝나요. 이런 식으로 유한개 안에서 끝나요. 무한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가 다 똑같아요. 다 뭐랑 같아요? H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10.10 프라임에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G의 원소의 개수는 H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 더해주면 얻을 수 있죠. 뭐예요? H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무언가가 G의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하면 H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 G의 원소의 개수는 H의 원소의 개수의 배수. 우리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 안 쓰고 오더라는 표현을 썼었죠? 네. G의 오더는 H 오더의 배수라는 말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엄밀하게는 엄밀하다는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G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H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뭐를 곱한 것만큼 있느냐? 여기 보세요. 레프트 코셋이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죠. 레프트 코셋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으면 그러면 H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5 해주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의 개수예요. H의 레프트 코셋의 개수 이겁니다. 개수가 이렇게 쓰나요? 사이셔도 안 넣죠? 그럼 여기다 이름을 하나 붙여줄까요? 예. 우리 책에서는 얘를 10.13 데피니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H의 레프트 코셋 개수 이렇게 말로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서브 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요. 파이나이트 그룹이 아니어도 개수가 무한히 많으면은 그냥 무한대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레프트 코셋 개수를 인덱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of H 인지. 그러니까 G의 안에서 H의 레프트 코셋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래서 기호로는 둥근 가로에 G 땡땡 H라고 쓸 거고요. 이 기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주. 정의는 개수를 말합니다. Number of left courses H 인치.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이 몇 개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라면 5개가 있죠. 그러면은 H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레프트 코셋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 기호도 우리 보통 생략하니까 어때요? 좀 더 멋진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그랑즈 정리예요. 증명은 10.10 프라임만 증명할 수 있으면 끝나죠. 이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줄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둘 사이에 1:1 대응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시그마라 그럴까요? H에서 AH로 가는 맵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H는 H의 왼쪽에 A를 곱해서 A 곱하기 H 꼴들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H의 원소가 하나 있을 때 H의 왼쪽에 A가 곱해져 있는 꼴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럼 A를 곱해주면 되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맵이 바이젝티브냐 1:1 대응이냐, 그러니까 인젝티브하고 서젝티브하냐 체크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AH는 어떻게 생긴 것들이에요? 좀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AH는 H의 왼쪽에 A를 곱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잖아요. H 각각마다. 그러니까 H 각각마다 A를 곱해서 각각마다 A 곱하고 각각마다 A를 곱해요. 각각마다 A 곱하고 각각마다 A 곱하고. 그럼 개수가 H의 원소의 개수랑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진 때가 언제예요? 어떤 H1에다가 A를 곱하고 H2에다 A를 곱했는데 H1하고 H2는 서로 달랐지만 곱하고 났더니 같아지는, 겹쳐져 갖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결국엔 그 질문을 해결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여기서 우리 시그마라고 정의했던 이 맵이 인젝티브냐 그거 증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른바 캔슬레이션 로우에 의해.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항상 똑같습니다. 레프트 코셋들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라그랑즈 정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라그랑즈 정리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멋진 이야기를 해줘요. 두 개의 응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앞으로 배울 수많은 이야기들의 시작점이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요. 응용 또는 코롤러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0.10 시어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10.10 시험제 두 번째 프라임이라고 붙일게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라그랑즈 정리인데 이거 자체가 응용이라고 다시 해보면 만약에 G가 파이나이트 그룹이면 그러면 그리고 서브 그룹이 있으면 그럼 원래 라그랑즈 정리는 뭐였어요? H의 오더는 G의 오더를 나눠야 된다. 이게 원래 정의였죠? 원래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이거를 조금 바꿔봐요. 다시 말하면 서브 그룹이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대우 명제를 생각하면 뭡니까? G의 오더를 나누지 못하면 어떤 부분 집합이 있는데 G의 오더를 나누지 못하면 그러면 서브 그룹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우 명제를 생각해보면 얘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게 부분 집합인데 그렇지만 H의 오더가 G의 오더를 나누지 못해요. 서브 그룹이려면 반드시 약수여야 돼요. 그럼 약수가 아니면 서브 그룹일 수 없다는 얘기죠. H의 서브 그룹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어떤 기본 5종 세트를 배우고 있잖아요. 어떤 그룹을 알려면 그 그룹의 서브 그룹들에 대해서 알면 된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G4랑 클라인4 그룹을 어떻게 분류했어요? 서브 그룹 모양이 다른 걸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브 그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놀라운 사실, 서브 그룹의 오더는 원래 그룹의 오더를 나눠야 됩니다. 약수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의 원소의 개수가 6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서브 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다음 4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6의 약수 1, 2, 3, 6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서브그룹, 5개인 서브그룹 이런 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라그랑즈 정리에 의해. 그러니까 서브그룹이 어떤 종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제약을 해줍니다. 라그랑즈 정리가. 그게 첫 번째 응용이고요. 더 멋진 응용이 있습니다. 11 코롤롤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의미에서는 분류 문제의 첫 번째, 가장 큰 분류입니다. 우리가 원소 15개까지 그룹 전부 다 분류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라그랑즈 정리의 따름 정리로서 라그랑즈 정리의 자연스러운 응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그룹의 원소의 개수가 P면, 여기서 이 P는 프라임 넘버입니다. 소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3, 5, 7, 11, 뭐 13 이렇게 나가는 소수면 그러면은 이런 그룹은 뭐밖에 없느냐? 사이클릭 그룹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그룹, 사이클릭 그룹 G2밖에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그룹, 한번 써볼까요?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벨리안이냐, 논아벨리안이냐로 나누고
다음에 아벨리안을 사이클릭이냐 논사이클릭이냐로 나누고, 사이클릭에 대해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아이고, 칸이 모자르네요. 조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칸이 모자랐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올라가 보죠. 네. 여기도 좀 여유 있게 쓰겠습니다. 11, 12, 13, 14. 네, 딱 맞았어요. 15. 그리고 오더 15까지 분류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라 그랬죠. 사이클릭 그룹 뭐 있는 건 알아요. 얘는 뭐 트리비얼, G2, G3, G4. 일반적인 사이클릭 그룹은 사이클릭 그룹의 스트럭처 시어림에 의해서 GN 꼴밖에 없다 그랬죠.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은.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압니다. G12, G13, G14, G15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정말로 다 그려봤잖아요. 원소 개수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것까지는 어떻게든 했었어요. 사실 4개인 것까지는 해서 여기 클라인 포 그룹이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없었어요. 없다는 것도 뭐 다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가지고 해봤었어요. 그런데 라그랑즈 정리의 따름 정리, 이 코롤로리 10.11에 의하면 프라임 오더를 갖는 그룹은 사이클릭 그룹밖에 없어요. 프라임 오더 우리 다 노란색으로 칠해 봅시다. 2, 3, 또 어디 있어요? 5, 7, 11, 아이고 11 좀 삐뚤어졌네. 11, 또 어디 있습니까? 13. 네,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사이클릭 그룹밖에 없다는 게 라그랑즈 정리의 따름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 여기 없다는 거 사실 멀티플리케이션 다 그려보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었는데 오더 4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라그랑즈 정리의 따름 정리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여기도 없어요. 우리가 다루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류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어때요? 라그랑즈 정리가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 라그랑즈 정리에 의해서 분류가 끝나게 됩니다. 원소 1개짜리는 뭐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사실 분류는 이미 끝난 거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해. 원소의 개수가 3개까지는 그리고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는 분류가 끝난 거예요. 라그랑즈 정리예요. 어때요? 라그랑즈 정리가 굉장히 강력한 정리죠. 근데 증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 한 칸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위로 올려보죠. 증명을 해볼게요. 이 짧은 칸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원소를 뭘 가져가냐면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원소 하나 가지고 와서 연산 계속을 해서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원소를 항등원을 가져오면 연산 하나만 항등원밖에 안 나오니까 항등원 아닌 원소를 가지고 와서 연산을 계속해서 전체에 꽉 채울 수 있느냐, 그 질문이라고요. 그러면은 원소 하나를 갖고 와요. G에서 항등원 아닌 걸 가져와야죠. 그러고선 얘를 가지고 연산을 계속해서 모아놔 봐요. 멋지게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A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그룹. A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그룹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원소를 계속 연산해서 만들어낸 얘를 가지고 G 전체가 다 채워지느냐, 다시 말하면 얘가 G랑 같아지느냐, 이것만 증명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라고요. 왜? G가 A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그룹과 같으니까 G가 A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사이클릭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네, 이때 라그랑즈 정리를 쓰면 돼요. 파이나이트 그룹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된다고요. G의 원소의 개수랑 H의 원소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H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그랑즈 정리에 의해서 H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G의 오더의 약수, 저 프라임 넘버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요. 프라임 넘버의 약수는 1 또는 P일 수밖에 없죠. 프라임 넘버니까. 근데 1일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1개려면 항등원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항등원 아닌 거 갖고 왔잖아요. 일부러. 왜? 항등원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연산을 해서 전체를 채울 수 있는지 궁금했으니까. 그러니까 항등원이 아니라는 요 사실 때문에 1일 수는 없어요. 원소가 1개일 수밖에 없어요.
A랑 E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P의 약수여야 되니까 P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나이트 셋에서는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에서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랑 같으면 같을 수밖에 없죠. 그게 파이나이트 셋의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증명 한 줄로 끝납니다. 그리고 분류도 끝납니다. 되게 멋진 이야기. 자, 이게 라그랑제 정리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질문도 나옵니다. 커널 파이에서부터 레프트 코셋을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걔네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서브셋이 있을 때 서브셋들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을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점은 얘는 그룹이 됐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얘도 그룹일까? 그 다음에 얘는 파티션을 줬어요.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파티션을 줄까? 근데 우리가 한 거 이건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질문, 요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룹일까? 답은 일반적으로 노입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파고 들어보죠. 커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요 일반적인 서브그룹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 바뀌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파고들어서 그 조건을 뭘 더 넣으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수학자들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파고들어서 조건을,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조건을 더 추가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팩터 그룹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파티션을 준다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라그랑제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라그랑제 정리로부터 클래시피케이션 하나가 끝났죠? 원소의 개수가 프라임이면 그러면 이 G는 GP랑 아이소모르픽하다. 이런 분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질문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라그랑제 정리의 의미는 뭐였어요? 서브그룹의 오더는 전체 그룹의 오더를 나눠야 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약수가 아닌 원소의 개수를 갖는 부분집합은 서브그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우 명제에 의하면.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막 생깁니다. 서브그룹이려면 약수여야 돼요. 수학자들은 항상 대우 명제는 뭐 원래부터 성립을 했으니까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에 여기 성립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또 다른 질문. 다시 말하면 만약에 어떤 그룹의 오더를 나누는 약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 약수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서브그룹 중에 그 약수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있을까? 서브그룹이려면 약수여야 돼요. 그러면 대우 명제는 약수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있을까? 대우가 아니라 역은 그렇게 되겠죠.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은 일반적으로 노입니다. 발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해야 이 명제가 라그랑제 정리에 역이 성립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코시의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반화한 이른바 슬로우 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시의 정리와 슬로우 정리들을 이용을 하면 또 분류가 또 돼요. 그룹을 분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 코시와 정리, 그러니까 라그랑지 정리 여기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거를 연구해 나가면서 분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간단한 질문이죠. 오더가 프라임 넘버면 GP랑 아이소모르픽하다. 예, 라그랑지 정리로부터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질문은 뭐예요? P제곱일 때도 혹시 할 수 있을까? P3승일 때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원소의 개수가 P 곱하기 Q 조금 더 P랑 비슷한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오더가 간단하게 생긴 것들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일 때 G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류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코시와 슬로우 정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류를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또 섞여야 되냐면 단순히 코시와 슬로우 정리만 가지고 분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질문과 이 질문들이 섞이면 분류가 또 가능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라그랑지 정리에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은 더 본질적으로는 커널이 만족하는 그 독특한 성질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라그랑지 정리가 나오고요. 그 라그랑지 정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 성립하고 어떤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야기할 많은 이야기들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선 우리가 프라임 넘버일 때 분류를 끝냈으니까 이왕 분류 끝낸 김에 일반적인 finitely generated 아벨리안 그룹,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한계의 원소의 개수를 갖는 오더가 유한한 아벨리안 그룹 분류를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선 이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죠.